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비가 오는데 아저씨의 머리가 젖지 않았다. 6살 때 일이다. 내 기억의 최초의 목격인 것 같다. 일주일 전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려 20년도 넘게 지난 일이 아직도 가끔 흐릿하게 기억이 난다. 내가 7살이 될 때까지 우리 집은 방 2칸짜리 월세방에 살았다. 주인 집과 함께 살았는데 주인 집엔 할머니,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누나, 형 이렇게 살았다. 다른 주인집 식구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모두 친절했는데 유독 주인집 아저씨가 신경질적으로 굴었다. 아저씨는 작은 막노동 업체의 사장이었는데 유독 어린 나와 형에게 잔소리가 심했고 짓궂은 장난도 많이 쳤다. 술이라도 마시고 오는 날에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섰고 처음엔 주인집이라 눈치를 보던 우리 부모님들도 자주 아저씨와 다투곤 하셨다. 태풍에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갔던 여름이 갓 지난 초가을쯤인 것 같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9시가 조금 넘으면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모두 잠이 들었다. 그늘도 9시 예스 시계 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늦은 저녁쯤에 오줌이 마려워 깨어났다. 대문 옆에 있는 음산한 화장실에 너무 가기 싫어. 자고 있는 엄마를 흔들어 깨워서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졸랐다. 엄마는 비 오는데 대충 마당에다 넣어도 된다고 대충 대답하고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 부엌을 지나 문을 열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웠다. 덜컹덜컹하는 대문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주인집 아저씨였다. 아저씨는 마당에 들어와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또 심술을 부리겠구나 하는 마음에 잘못 걸렸구나 싶었다. 아저씨는 한참을 나를 아무 표정 없이 쳐다보더니 할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아저씨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아저씨는 다시 마당에 나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들어가 자리에 누워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집안이 시끄러웠다. 주인집 사람들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어머니도 할머니를 부여잡고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담배를 태우며 한숨만 내쉬었다. 학교에 다녀올 때까지도 나는 이유를 몰랐다. 저녁밥을 먹을 때쯤에야 어머니가 아저씨가 돌아가셨으니 말썽 부리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어린 형과 나에겐 아저씨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방에서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던 어머니 아버지께 그날 밤에 나는 아저씨를 봤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주인집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니 현복이가 어매한테 인사하려고 찾아왔던 것 같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밤새 자고 있었다. 아이고 현복아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들은 얘기였지만 비 오던 그날 오후에 새참으로 술을 과하게 드신 아저씨는 계구부에 빠져 추락을 하여 생사를 오가는 중이었고 7시쯤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때 내가 나이가 더 들었더라면 비가 오는데도 아저씨의 머리가 하나도 젖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기절했었을 것 같다. 두 번째 이야기. 아저씨는 떨어졌다. 수험생 시절 겪은 이야기다. 나는 도호쿠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도쿄에서 대학 다니는 걸 목표로 죽어라 공부했었다. 그리고 수험이 다가왔다. 혼자 도쿄까지 온 것도 처음이었다. 목표는 와세다와 게이요. 하지만 시험장에 다다르니 나도 모르게 안절부절 못해버려. 제대로 답도 다 쓰지 못한 채 시험이 끝나고 말았다. 굳이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불합격이 확실한 상황.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학에 붙지 못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부가 돼야만 했다. 그 무렵 나는 농부가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랬기에 호텔로 돌아온 후 진짜 자살할 작정이었다. 창문이 안 열린다는 것도 모르고 뛰어내리려고 8층 방에 도착하자마자 창으로 뛰어갔다. 커튼을 열고 창문 열쇠에 손을 댄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렸다. 자살하면 안 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창밖을 보니 웬 아저씨가 창문 아래 붙어 있었다. 여기는 8층. 줄 하나 없이 창 아래 매달려 있는 아저씨를 보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저씨는 나와 시선이 마주치더니 생긋 웃었다. 앞니가 노래졌다. 하나가 빠진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한 뒤 아저씨는 아래로 떨어져 갔다. 열리지 않는 창문 때문에
아저씨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는 보지 못했다. 나는 자살할 생각이 사라져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세 번째 이야기, 옥탑방. 그날 밤새 게임을 하던 도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당시 변기가 고장나서 집 밖을 나와 편의점 건물의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했던 때였다. 볼일을 다 보고 밖으로 나오는 중에 골목에서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게 된다. 이상한 사람들이 싸우면서 비명을 토해내는 동안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연락을 할까 생각하던 도중에 그 후로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대로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집에 가려 했으나 갑자기 거구 특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다고 못 찾을 줄 알아. 내 뒤를 의심했다. 뭐야? 설마? 그러게 조용히 지나가서야지. 도망쳐야 했다. 한 블록만 더 지나면 집이니까 집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비극으로 치달을 때가 열쇠를 집에 두고 왔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였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내 키보다 조금 더 넘는 외벽을 수도관 계량기에 파이프를 타고 올라서 2층으로 간신히 기어간 뒤 문을 잠그고 다이얼을 누르면서 바깥을 둘러본다. 모두가 다 자는 새벽. 그 균형을 어지럽히는 검은 그림자가 모든 걸 새까맣게 물들이기 시작한다. 잡아서 튀겨주마. 거구 체형 특유의 낮은 톤의 목소리가 멧돼지보다 더한 짐승으로 변하면서 집 전체를 어둡게 물들이고 있다. 그러다 현관문에 있는 유리가 깨지고 나의 광대뼈에 생채기를 내는 와중에 저 짐승은 앞에 있는 먹이인 나를 먹기 위해 현관문을 안에서 여는 방법도 까먹은 채로 10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대치를 해야 했다. 결국 경찰이 오게 되었다. 이런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할 테니 내일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아무런 조사도 치료도 해주지 못한 채로 돌아갔다. 결국 그렇게 따지고 따졌지만 새벽이라서 저희도 힘들다는 이후로 경찰은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다.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람은 쉽게 죽는다고 한다. 그것도 그렇게 많은 추억과 사건이 담겨있는 모두에게도. 심지어 처음 자취를 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손 좀 빌렸을 때도, 군대에서 사격을 하여 포상 휴가를 받았을 때도, 재수를 하여 남들보다 늦게 캠퍼스 라이프를 보냈을 때도, 학교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던 도중에 학교 근처에 있던 쓰레기장이 불이 붙어서 막대한 보상을 했을 때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전교 부회장에 나갔을 때도, 2인 삼각 경기에서 아버지가 결승점 앞에서 넘어졌지만 가족 다 같이 괜찮다면서 고기를 사 먹었을 때도,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처음으로 엄마 얼굴을 보았을 때도, 이 모든 걸 돌아본 나의 마지막은 깨진 유리창과 창문, 검은 피와 배설물로 얼룩진 바닥, 내 배때기를 파먹고 있는 구더기들, 튀어나온 내장과 뼈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린 몸조각들, 튀어나온 눈알과 가락국수 사리들, 그걸 파먹고 있는 파리와 형체 모를 무언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한 창백한 피부와 시체들, 개 중에 웃고 있는 시체 하나, 시체 둘, 문이 열린다. 시체 셋, 짐승은 어디론가 사라진다. 시체 넷, 이게 다 뭐야? 어디서 악취가 올라오나 했더니 이 집 주인도 참 불쌍하다. 시체 16, 다시 어두워지는 집 안것이, 시체 38, 그 후로도 셀 수 없이 웃고 있는 시체들과 그 시체들을 먹고 있는 짐승들. 여긴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네 번째 이야기, 꿈. 제 모친은 원체 걱정이 많아서 듣고 흘릴 법한 이야기에도 이따금씩 진중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지인과 지나가던 점집에서 제 오래 팔자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듣고는 저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쉽사리 믿지 않기에 설전을 오다가 같이 그 장소에 가보자는 결론이 나왔고, 직접 가보니 점집이라기보단 기도원 같은 장소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저를 뺀 그 장소에 모두가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각자 그 앞에 촛불 하나만을 켜둔 뒤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즉시 모친을 불러일으켜 세우려 할 때 극심한 압박감을 느낌과 동시에 어느 한 사람의 촛불이 꺼지고 그 주변이 완벽한 어둠으로 덮어져 그 모습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몰래 새도 없이 그 많던 촛불들이 앞쪽부터 아주 빠르게 연쇄적으로 꺼지기 시작하여
마침내 제일 뒤에 있던 모친의 촛불 코앞까지 꺼져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아주 불길한 느낌이 들어 모친의 촛불이 꺼지기 전에 빠르게 다가가 보았지만 결국 닿지 못했고 허리가 구멍에 물 빠지듯 강력하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난 즉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해 봤지만 누군가의 연락은 오지 않았고 시간은 새벽 3시를 조금 넘어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끄며 불을 켜려 손을 뻗은 상태로 일어나려 할 때 저는 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강제적으로 몸을 붙잡은 건 아니었지만 무언가의 감촉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뻗은 손에 순간적으로 느껴져 약 10초가량 정신 나간 사람 마냥 허공에 손을 뻗고 몸을 반쯤 일으킨 상태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랬던 적이 없는데 오늘이 무슨 날인가? 내가 술을 먹고 자서 기가 허해졌을까? 자다 일어나서 헛개비를 느낀 건가? 등등 별별 생각이 교차하며 시급히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 뭐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몇 분 동안은 침대에 앉아 창밖에 간간히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며 멍을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흡연을 하기 위해 담배를 둔 방으로 간 찰나 반투명 발코니 문 너머에 분명히 무언가와 마주쳤습니다. 마주친 순간 속된 말로 좆됐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고 또다시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것 같았습니다. 굳이 크기를 비교해 보자면 모니터에 집게로 고정하여 사용하는 사무용 선풍기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다가 순간 연속되는 스트레스에 큰 짜증이 나서 발코니 문을 열어 젖혔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발코니에 비치된 목욕탕 의자에 쭈그려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려 라이터를 켰을 때 마치 사용 중인 컴퓨터의 코드를 뽑아 전원을 꺼버리듯이 눈앞이 어두워지고는 다시 한번 잠에서 깼습니다. 그다지 공포스러운 상황은 별로 없었지만 이중으로 꿈을 꾸었다는 것에 혼란을 느끼며 휴대폰을 확인하자 역시나 누구로부터의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시간은 4시 30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흡연이 심히 하고 싶어 발코니로 가서 흡연을 하던 도중 원형을 반쯤 유지한 채 닫아있는 담배꽁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근 12시간 동안 집에서 흡연을 한 적이 없으며 꽁초를 바닥에 버릴 리도 없을 텐데 왜 그게 바닥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 깬 뒤로 그게 꿈인지도 이제 헷갈립니다. 5번째 이야기, 곡소리.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대 전이니 차라리 역사책을 짚는 편이 빠를 조선 중기쯤일까. 김모라 하는 여인 한 명이 있었다. 나이는 11, 여자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많이 모자란 나이. 이제야 도련직한 몸이 슬며시 올라올까 말까 한 어린애였고 위로 형제가 셋, 아래로 젖먹이 둘이 달린 6남매의 장녀였다. 당시엔 나름 도읍이라고 불러도 좋을 제법 큰 마을에 살았더란다. 아비는 전국 팔도를 떠도는 보부상에 어미는 동네서 알아주는 삭바느질꾼이었으나 대개 그 즈음에 서민들 사는 일이 그렇듯 아무리 나이 어린애들이라도 젖먹이가 아닌 이상 자기 밥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입에 곡기를 가져다 대지 못하는 가난한 삶이었다. 오라비들이야 관아에 달린 쇠실에 외원에 붙은 약초꾼, 주먹에 여리꾼으로 남아 입에 풀칠을 하였으나 김모는 이제 막 12살이 될 나이의 계집아이. 그런 일에는 갖다 대일 수도 없어서 결국 찾은 것이 근처 양반네 세경을 받고 일하는 분사꾼이었다. 그래봐야 11살 여자애가 할 일이 별 것은 없었다. 양반님네 젖먹이를 봐주거나 부업대기 일을 조금 돕거나 빚질이나 조금 한다거나 사실 그 댁 마님이 사정이 딱해 일찌감치 나와 밥이나 먹고 가라며 소일거리를 붙여준 것뿐이라 수중에 몇 푼이라도 떨어질 때는 많지 않았다. 그나마 집에서 끼니 때울 일은 없어졌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외고업이나 다름없는 몸종일 일에도 자기 밥값은 하게 되었으니 굶는 일은 없어져서 김모는 좋아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던 양반님 내에 그 마님이 죽고 말았다. 온디 몸이 약해 시름시름하여 김모가 기식을 보듬는 일도 찾았던지라 가을이 되어 찬바람이 불자 끝내는 견디지 못했던 것 같다. 김모는 꽤 불편하게 되었다. 마님이 보아줄 때야 상관없었으나 이제 엄한 영감님이 그런 일을 놔둘 리도 없었고 더구나 상중이라 김모처럼 어린 여자애가 할 일 없이 집안을 맴돌게 두기도 좀 그랬다. 한데 희한하게도 김모처럼 어린 여자아이에게는
드물게 곡비 일이 들어왔다. 본디 곡이란 상이 끝날 때까지 우는 게 일이라. 하다못해 20은 넘은 노비를 쓰는 게 보통이었는데 하필 그 집안에 세경살이 하던 외고노비 여성 2명이 둘 다 임신 중이었던 것이다. 체력 좋은 젊은 남자도 울다 까무러치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하물며 임신한 여성이 하기에는 너무 중노동이었으리라. 관비를 쓰자니 관아와는 연이 없어 그럴 수도 없었다. 김모에게는 잘된 일이다. 그전처럼 오래 붙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일을 알아볼 때까지 얼마간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마침 자신을 가엾이 여겨주었던 마님의 상인이 우는 일도 쉬웠다. 스스로 자기를 아껴주었던 마님의 좋지 않은 일을 돈벌이로 삼는다는 죄책감은 있었으나 가난에는 장사가 없었다. 더구나 뭐 어디 회사를 놓는 것도 아니고 꼭 하는 일이 아닌가. 대가로 돈을 좀 받는다고 마님이 화를 내시진 않겠지. 불편한 중에도 김모는 그렇게 생각했다. 일은 생각보다 고되었다. 위에도 썼듯이 제 아무리 효자라도 3일을 넘게 곡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랬다. 1시간 정도라도 통곡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몸의 진이 다 빠지는 법이다. 더구나 상중 기간 내내 우는 곡비일은 더했다. 중간중간 엉엉소리 내어 우는 신용만 할 때도 있었지만 상가에 찾아드는 높으신 분들이 올 때면 옆구리를 꼬집어서라도 악을 쓰고 울어야 했다. 안 사람이 살았을 적에 곁에 두고 아끼던 아이여. 아이고 안주인께서 참으로 덕이 높으셨나보. 수군수군. 그녀는 말하자면 이미 죽은 마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장신구 같은 거였다. 관에 올리는 꽃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집에 갈 적이 되면 몸에 힘이 안 들어갈 지경이었다. 김모는 어질어질한 머리를 붙잡고 퉁퉁 붓고 열이 나는 얼굴을 감싸쥔 채 대감댁 문을 나섰다. 구어기를 돌보던 둘째 며느리가 남은 음식을 좀 싸주었기에 그날은 힘들고 고된 와중에도 기운이 좀 났다. 추수철 직전이라 곡기가 끊어져가는 집이 많았고 김모의 집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기름칠을 좀 하겠구나 싶어 뿌듯하던 무렵 느닷없이 골목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머리 위로 획 둘러쳐진 강보 때문에 앞도 보이지 않는데 우악스러운 손이 구석진 골목 한가운데서 김모의 옷을 뜯어내었다. 대가댁 마님의 상중이라 그 근처 사람들은 누구는 애도하러 누구는 끼니를 치르러 몰려간 상황이었다. 김모의 집이 있는 동구 밖까지는 산모퉁이를 돌아 한참을 가야 하는 지점이었다. 김모는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으나 2~3명은 될 법한 손들은 그녀를 거칠게 휘둘렀다. 하물며 이제 겨우 12살도 안 된 여자아이의 몸이었으니 무의미한 일이었다. 곧 그녀의 반항이 잦아들자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우악스러운 일에 정신을 잃었던 김모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김모는 울었다. 흙투성이에 적동색 치마 자락이며 바닥에는 핏물이 도듬어졌다. 댕기머리는 다 풀어져서 산발에다가 음식을 싸들었던 강보는 저 한 구석에 내팽개쳐져 파리가 끼어 있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는 손에 쥔 것을 보았다. 난리를 피우던 와중에 쥐어 뜯었는지 너덜너덜한 천 조각으로 보이는 그것은 백립근이었다. 다음 날도 김모는 대가 댁에 나갔다. 그녀의 눈은 전에 없이 어두웠고 나름 재기가 있어 손윗 사람의 사랑을 받던 태도도 사라졌다. 그날은 그전 날과는 아주 많이 다른 날이었으니까 하인 며칠 수군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일을 시작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통곡도 전 날과는 달랐다. 어린애답게 앵앵 우는 소리가 아니라 끄어옥하는 된소리가 마당을 메웠다. 그 어린 몸의 발까지 통째로 허파가 된 양 김모의 곡소리는 깊고 굴곡진 것이었다. 대감이나 그 집안의 손들도 흠칫 놀라 쳐다볼 만큼 끔찍하고 서러운 울음이었다. 오죽이나 끔찍했으면 대감이 그녀를 도로 돌려보내려고 했을 정도다. 기존에 주기로 했던 고기 값을 다 주면서도 그러나 그녀는 외려 돈을 물렸다. 이는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님께 받은 것을 갚으려고 할 뿐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데야 별 수 없었다. 손님들도 계신데 돌아가신 분을 기리려 한다는 어린 여자애를 내쫓을 수는 없었으니까. 대감도 그저 문을 걸어 닫았을 뿐 더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김모의 눈밑이 시커멓게 주고 눈빛이 살기로 왔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으리라. 그렇게 하루, 이틀, 김모의 곡소리는 더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그 때문일까? 그 집 첫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아무리 먹성이 좋다지만 제 어미상 중에 고기를 찾을 정도로 철이 없던 자였는데
복귀를 끊고 팔다리가 메말라 가는 것이 숫째 누가 밤마다 그의 몸을 걸레처럼 쥐어짜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알게 된 지 3일째에는 오범 중에 뛰쳐나와 목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며 마당을 뒹굴 지경이었다. 그 지경이 되자 대감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김모를 끌어내라 지시했다. 한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김모가 보이질 않는 것이었다. 분명 곡소리는 들리는데 그 곡소리가 너무 커서 물을 담아놓은 물동이가 흔들릴 정도인데 통곡소리가 대감댁에 울리는데도 김모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다. 곧 대감의 명을 받고 머슴들이 김모의 집으로 향했다. 계집년이 상중인 집에서 사이한 장난질을 치니 그 부모를 불러 경을 치면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겠지 싶었으리라. 그리고 김모의 집에선 초상이 한창이었다. 이복에 무슨 일인가? 마당에서는 김모의 어미와 그 형제들이 통곡 중이었다. 묻는 말에 대답도 못할 지경으로 바닥을 버르적거리며 울고 있는 김모의 가족들을 보자 머슴들은 당황했다. 아무리 일이 있다지만 상을 치르는 집에 함부로 굴 수는 없었다. 그런데 머슴 중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저거. 머슴이 손으로 가리킨 곳을 보자 형편이 못되어 두꺼운 이불로 싸둔 시체에 한 손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어린 소녀의 손이었다. 누더기 같은 백립끈을 어찌나 꽉 쥐었는지 빗물이 끈에 베이고 손이 퉁퉁 부어있을 지경이었다. 개중 담대한 자가 이불을 반쯤 치우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김모의 시체가 나왔다. 횃불을 든 채 넋이 나가 있는 머슴들에게 곡을 하던 어미가 다가왔다. 김모가 곡비 일을 하러 가던 이틀째 머리는 봉둔한 발을 하고 상처투성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끈을, 한 손에는 흙투성이 음식이 든 강보를 들고요. 새벽이 다 되도록 앓더니 결국 아침을 못 보고 이 어미를 떠났습니다. 대체 대감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과연 머슴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아무 말 못하고 돌아오는데 대감댁 문턱을 넘자마자 아까보다도 더 크고 끔찍한 곡소리가 대문을 부술듯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상가의 손님도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도 집안의 식솔들도 모조리 뛰쳐나와 귀를 틀어막고 있는 와중 안방에서 대감이 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머슴들에게 달려들었다. 아직도 그 계집을 못 찾았냐며 실성한 듯이 몸부림을 치는 대감은 두 눈에 빗발이 뺑뺑하게 들어서 숫째 짐승처럼 보였다. 알내라 그 소란에도 방에 누워 발작하던 큰아들이 뛰쳐나왔다. 아버지, 나를 데려가셔요. 아버지. 그러나 그 순간 곡소리가 한순간에 험악한 노성으로 뒤바뀌었다. 감히 내가 살아남으려고. 감히. 누가 발이나 걷어찬 것처럼 대감의 아들은 바닥을 나뒹굴었다. 대문으로 다가가려고 손톱을 세워 땅바닥을 긁는데도 한 뼘도 채 나아가지 못하던 그는 순식간에 질질 끌려 텐마루 아래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다. 아들이 끔찍한 꼴을 당하자 기겁한 대감이 입으로 집 안으로 뛰쳐 들어가려고 했으나 밀저직이라도 한양 그는 땅바닥을 나뒹굴었고 대문은 안에서 잠긴 듯 요지부동이었다. 나름 지방에서 새를 떨치며 살던 집안이었던지라 담장이 너무 높아 대감의 늙은 몸으로는 어림도 없었고 젊은 노비들은 진작에 도망쳤거나 겁을 먹어 움직이지도 못했다. 곧 담 너머 텐마루 밑에서 비명소리가 아주 길게 들려오고 이내 쥐 죽은 듯 잠잠해졌다. 그리곤 아까 괴성을 지르던 김모의 곡소리가 다시 흘러나오는 것이다. 정신없이 대문을 두드리던 대감이 곡소리와 함께 열린 대문에 밀려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곧 김모의 목소리도 사라져버리고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 되어 어디 도깨비라도 왔다 간 듯이 곁장 하나 멀쩡한 것이 없었다. 대감이 넋을 놓고 마당을 가로지르니 대들보가 우즈끈 부러져 석가래가 내려앉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집안에서 시간장을 보관하던 장독 하나만이 깨끗한 채로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장독의 뚜껑을 연 대감은 그대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나중에 찾아온 의원의 말로는 급살이라 했다. 아무리 정정해서 기로써니 육순이 넘은 나이에 견뎌내기엔 너무 큰 풍파였던 탓일 것이다. 혹은 그가 보았던 것이 너무 끔찍한 것이었던 탓일지도 모른다. 장독 안에는 흙투성이에 끈 떨어진 백립을 쓴 그의 큰 아들이 사지가 구겨진 채 들어앉아 있었으니까. 6번째 이야기 20년 전에 경찰학교 괴담 2003년도에 의경 입대를 했었고 그때 있었던 일이었다. 훈련소를 마치고 경찰학교로 갔는데 거기에 귀신 나온다는 소리가 있었고
꽤나 유명했었다. 하반신 없는 귀신이었는데 지금 검색해보니 그때 돌던 이야기였다. 내가 있을 당시에는 귀신이 목격이 되는 드라마틱한 일은 아니었고 해프닝 정도였는데 기존에 돌은 이야기가 있으니 당시 당사자와 그 일이 있었던 생활관 인원은 굉장히 공포스러워했던 걸로 기억한다. 오래되어서 디테일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귀신 말고도 어느 생활관에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딱 일이 터진 것이다. 밤중에 잠을 자는데 얼굴에 물이 떨어졌다. 문제는 그게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었고 붉은 게 섞여 있다는 것이었다. 빗방울처럼 적나라한 게 아니고 물이었는데 그 안에 붉은 무언가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 일이 전해지면서 다른 대다수의 인원들은 신기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해당 현상이 발생한 곳은 꽤나 공포감이 컸었나 보다. 하지만 거기에 비우거나 하지는 않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데 바로 불경이 녹음된 테이프를 밤에 틀어놓았다. 이 대응을 들은 대다수 인원들이 진짜 귀신 이야기가 구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불침번을 서면 그쪽 생활관에서 불경 소리가 들렸는데 목도 어두웠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심장이 쫄깃하였다. 교육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은 없었고 다시 생각해봐도 신기한 경험이었다.